위인전을 읽다 보면 위인들의 생애에 대한 공통적인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환경에 굴하지 않고 역경을 헤쳐나가는 과정, 그 무엇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순수하고 내적인 욕구에만 의지하여 헌신적으로 자신의 선견지명을 추구하는 모습 등 단순하면서도 합리적이며 천재적으로 묘사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는 한 가지 일에 몰두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기도 하지만 사실관계에 있어 위인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각인시킬 수 있습니다. 생물학과 진화론에 있어서 위대한 과학자였던 찰스 다윈에 대해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알고 있는 일반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내용이 틀린 말은 아니며 다윈의 업적을 잘 요약해주고 있지만 사실관계에 있어서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윈의 업적과 생애에 대한 오해를 풀어보면서 과학자로서의 다윈과 인간으로서의 다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진화란 용어는 1744년 스위스 생물학자 알브레이트 폰 할러가 전성서를 설명하면서 처음으로 사용했습니다. 할러는 생식세포 안에 축소형 개체가 들어있어 배의 발생 과정을 거치면서 좁은 공간에서부터 펼쳐지면서 크기를 키운다고 주장을 했지만 다윈은 이런 할러의 이론과 배치되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다윈은 당시의 사전적 의미로서 진보의 개념과 확고하게 묶여 있었던 진화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변화를 동반한 계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따라서 종의 기원 1판 마지막 단락에 이 단어는 진화되다로 번역되기보다는 전개되다로 번역하는 것이 맞고 그렇게 번역되어졌습니다. 이후 다윈의 이론은 대중화되어 변화를 동반한 계승보다 좀 더 간결한 어휘가 필요했고 따라서 진화라는 용어가 종의 기원 마지막 판인 6판에서야 비로소 등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단어의 역사적 배경 때문에 진화론이 사회적으로 악용되기도 했으며 현재까지도 많은 오해를 낳고 있습니다. 다윈은 외삼촌의 추천으로 영국 해군의 탐사선인 비그로에 탑승합니다. 당시 영국 해군은 의사 겸 박물학자를 배에 태우는 전통이 있었는데 실제 박물학자라는 공식 직함은 로버트 맥코믹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영국 해군의 전통에 따르면 함장은 지휘계통의 하급자와는 사교적 접촉이 금지되어 있었고 식사도 혼자 했으며 공무상 회의에서만 휘하 장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귀족이었던 피츠로이는 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자신과 같은 식탁을 쓰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하는 동반자로서 같은 귀족 계급인 다윈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돈이 많았던 다윈은 사비로 데려온 기술자들을 공식 승무원으로 승선시키기도 했으며 언제든지 함장에게 대화를 청할 수 있었고 기항지에서조차 돈을 써서 원주민을 수집가로 고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맥코믹의 수집 활동은 가려질 수밖에 없었고 활동을 접었던 것입니다. 다윈과 피츠로이 함장은 식사 때마다 대화를 나눴지만 늘 즐겁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지하는 정치 정당이 서로 달랐으며 노예제도에 대한 이견을 표출했고 성경을 문자대로 해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사사건건 부딪혔습니다. 피츠로이 함장은 대화 때마다 늘 권위적이었으며 다윈은 이러한 권위에 맞서 진화론에 대한 생각을 더욱 고무시켰을 것입니다. 다윈은 당시 주류였던 창조론을 믿고 있었고 당시 진화론은 미약한 주장만 존재하는 이단이었으며 설명 체계조차 없었습니다. 1831년부터 1836년까지 5년간 비그로 항해를 했던 다윈은 항해를 마치고 항구로 돌아온 1836년 10월까지도 창조론자였습니다. 그는 항해를 하면서 수집한 표본들을 창조론에 입각해서 해석하고자 했고 따라서 핀치의 불이나 안장 모양의 거북 등 다윈이 집중적으로 연구했다고 알려진 주제들은 실제 다윈의 눈밖이었습니다. 그는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총 31마리의 핀치를 손에 넣었는데 이후 1905년부터 1년간 캘리포니아 과학 아카데미 탐사대가 진화를 연구하기 위해 핀치 8,000점을 채집한 사실로 비추어 보았을 때 다윈은 아주 극소량만 채집했던 것이고 심지어 라벨을 붙이는 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다윈이 항해 시 썼던 공책 어디에도 핀치에 대한 내용은 없었으며 그의 위대한 저서 종의 기원에서도 핀치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위 선택을 통한 비둘기 이야기가 장황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다윈은 항해 후 굴드라는 분류학자에게 핀치를 분류해달라고 의뢰했고 굴드는 다윈에게 핀치들은 남미 본토에서 넘어와 방산된 형태임이 분명하며
모두 같은 핀치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다윈은 그제서야 핀치와 지리적 격리의 중요성을 깨닫고 항해를 같이 했던 선원들에게 연락을 취해 늦게나마 표본들을 수집하기에 이릅니다. 결론적으로 비그로 항해와 핀치가 다윈의 생각에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자연선택설은 비그로 항해 중 핀치의 불의를 직접 해석하는 과정에서 구상되어진 것은 아니었으며 그 후 2년간의 사색과 고투를 통해 형성된 것이었습니다. 항해를 마친 다윈은 1837년부터 종간 변이를 주제로 한 노트를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멜서스의 인구론의 영향을 받아 자연에서의 생존 투쟁과 자연 선택이라는 메커니즘에 대해 구상합니다. 1837년 초 종의 변환이라는 전문 학술지에 나의 이론이라는 논문을 통해 자연 선택에 대한 생각을 처음 제기하지만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1859년 종의 기원이 발간되기 전까지 다윈은 자연 선택이라는 아이디어를 대대적으로 소개하지 않고 주변 동료들과만 의견을 나눕니다. 그럼 다윈은 왜 그토록 혁명적인 아이디어를 20여 년간이나 숨기고 있었을까요? 정답은 다윈만이 알고 있겠지만 여러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윈은 자신의 이론이 당시 사회 통념과 배치되는 것을 알고 있었고 발표가 되면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저항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완벽한 증거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추후 20년이란 세월을 바쳤습니다. 당시 진화론은 사회 전반에 퍼진 이단이었지만 이보다 더 이단적인 것은 유물론이었습니다. 이러한 유물론적 사고에 기인한 것이 진화론이었기 때문에 명확하게 입증할 수 없는 이론을 공개하여 자신의 장래를 망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윈 하면 종의 기원만을 떠올리게 되는데 종의 기원은 지속적으로 수정되어 6판까지 발행되었고 이후 1882년 서거하기 전까지 다수의 저서를 집필했습니다. 또한 따개비의 분류와 생태를 8년간이나 연구하면서 4권의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다윈은 비그로 항해 이후 생물의 다양성을 설명하는 진화론을 입증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료 수집을 하고 저술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 하면 원숭이가 어떻게 사람이 되지? 라고 궁금해하는데 이것은 전형적인 오해입니다. 이는 종의 기원 발간 후 1년 뒤인 1860년 주교 윌버포스와 생물학자 토마스 헉슬리의 토론에서 나온 오개념입니다. 진화론을 반대했던 윌버포스는 당신은 원숭이의 후손인가? 라고 물었고 이에 대해 헉슬리는 인간의 지성을 합리적이지 않은 그런 곳에 쓸 거면 차라리 원숭이의 후손이 낫다 며 맞받아쳤습니다. 하지만 원숭이가 사람이 된다는 것은 진화론이 아닙니다. 다윈이 서거하기 2년 전에 쓰여진 편지가 공개되었습니다. 이 편지에서는 성서도 예수도 믿지 않는다는 다윈의 친필이 적혀 있었으며 이로써 다윈의 신앙에 대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자이자 한 인간이었던 다윈에 대한 오해를 풀어보았는데요. 다윈이 인류 역사상 위대한 과학자들과 같은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인적 네트워크 덕분이었습니다. 아마추어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언제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했고 매일같이 편지를 통해 소통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특정 이론만을 고집하려 하지 않고 융통성을 발휘했다는 점도 한몫했습니다. 자연 속 생물들은 절대 혼자 살아가지 않으며 다양한 상호작용 속에 적응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속성을 간파했던 다윈은 자신의 오랜 신념을 바꿀 줄 알았고 당시 사회와 분위기를 적절히 파악할 줄 알았으며 자연처럼 유연하게 생각할 줄 알았습니다. 이러한 다윈의 통찰력이 그가 인류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인물이 될 수 있었던 핵심 요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